이제 언론개혁은 끝난 거 아닌가라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기존의 언론개혁 논의라고 하는 건 사실 알고 보면 언론을 국가나 제도의 힘으로 바꿔보자라고 하는 쪽에 좀 더 가까운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는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졌을 뿐더러 실제로 굉장히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판을 갈아야 된다. 묘한 현상이 두 개가 다 있습니다. 하나는 기자를 지망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학생들의 열정이나 숫자는 눈에 띄게 좀 준 건 맞는데 전체적으로 언론 숫자는 늘어났고 역설적인 거로 보이긴 할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다만 그중에 그러면 올바로 생존하는 숫자들이 어느 정도가 될까라고 했을 때 보면 그 비율은 훨씬 더 적을 거란 말이죠. 언론사가 언론으로서 저널리즘 행위를 함으로써 생존하기보다 비저널리즘적 행위들을 많이 함으로써 먹고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관변 언론이 된다라든가 또는 이제 수많은 홍보성, 광고성 보도를 통해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방식들, 광고 모델이 한계가 왔다는 건 기성 언론도 다 알고 있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광고 모델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건 이 광고가 그런 질 좋은 컨텐츠를 생산하는데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은 이제 클릭을 최대한 많이 유도해서 최대한 많은 이제 광고를 노출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먹고 사는 방식인데 이거는 저널리즘의 질에 직격탄을 주거든요. 즉 저널리즘의 질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광고가 생존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얘기는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보면 광고 모델이 했던 그나마라도 괜찮았던 역할은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고가 아닌 다른 모형을 탐색하지 않으면 저널리즘을 이 질적 저하로부터 구해낼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규결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일종의 이제 그 집권자의 전리품처럼 돼서 물론 집권자마다 성향이 좀 달라서 진짜로 전리품 취급을 하는 경우와 그냥 방기하는 경우 정도로 이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게 정권 교체를 여러 번 겪는 과정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경험이 되고 나면 실제로 그 내부는 이런 정책 외풍에 상당히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그거를 바라보는 수용자는 상당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자유로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이 필요 조건이 충족된다고 해서 충분 조건, 다시 말하면 현대사회에 적합한 독립적 저널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왜냐? 공영방송 종사자들에게 자율성을 준다는 얘기인데 이 자율성은 사실은 시민들을 무시하라는 자율성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취향과 어떤 요구의 변화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것을 자율성과 언론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신들이 폐쇄적으로 의제 설정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언론이 약간은 구멍가게였던 시절, 사주가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나쁜 시스템은 아니었었어요. 이 사주가 대부분의 경우에 일정한 이념적 지향이 됐건 또는 사회정의적 지향이 됐건 간에 그거를 가지고 언론사를 만들고 그 언론사가 그 지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시 말하면 자본적 외풍을 어떤 면에서 막아주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현대사회에서의 이 사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그 사주가 이념적 지향에 상업적 지향이 되게 교묘하게 결합이 돼서 결국에는 자신의 자산을 키우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언론사를 활용하는 쪽으로 이동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주 시스템은 더 이상 좋은 저널리즘을 만드는 데 이제 쓰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질로 승부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산업이든 간에 융성하는 산업의 특징은 상층부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행위자들이 그렇지 못한 행위자들에 비해서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이 수용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현재 한국 저널리즘이 그러한가? 아니라는 것이죠. 퀄리티가 자신의 경쟁력을 담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경험칙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의 경쟁력 담보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논란을 유도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게 정파적인 게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화제성을 만들어서 주목을 이끌어내는 것. 이게 이제 경쟁력이 되는 거고. 그게 옳건 그르건 간에. 두 번째로는 이제 특정 권력과의 결탁입니다. 산업 권력이 됐건 정치 권력이 됐건 뭐건 간에 일정한 권력과 결탁 관계를 유지해서 그들과 공생 관계를 만들어냄으로써
산업 안에서의 생존이 훨씬 더 유리한 국면들이 많이 펼쳐지거든요.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권력의 포섭됐기 때문인 경우도 많고요. 일반 이제 기업들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성은. 또 한 가지는 시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죠. 왜? 맨날 아침에 나가면 요즘에 윤 대통령 맨날 지나다니면 아침에 붙잡고서 물어보는 게 속보가 되는 현실인데 그거를 대중과의 소통이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언론들은 유명한 사람 또는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건 사실을 말하건 그 사람의 말을 누구보다 빨리 옮겨서 쓰는 게 최상의 어떤 저널리즘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이상한 조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출입하는 그런 대상과의 관계가 물렁물렁해야 되거든요. 예. 왜? 그들한테 되게 안 좋은 얘기를 써주면 이건 뭐 끊어지는 거고 그때는 완전히 내가 저널리즘 일선에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 거니까. 제가 방송가에 많이 있고 정치인들과도 자주 만나게 되는 일들을 하지만 사적인 만남이라든가 그들 사이의 네트워크나 이른바 깊은 정보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이유는 그걸 궁금해하는 순간 그 트랩에 걸려버린다는 겁니다. 예, 그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무력감에 빠져버려요. 차라리 그들과 안 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간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기타의 증거들을 수집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게 오히려 분석력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하는 것에 우리나라 언론이 너무 안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공영방송조차도 잘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엔 탐사보도가 마치 무슨 돈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그럴듯하게 한 번에서 한 1년에 한두 번 터뜨리면 되는 다큐멘터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사실은 있다는 얘기죠. 저는 바로 그런 면에서 이제 뉴스타파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싶은 게 권력에도 포섭되지 않지만 내가 출입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좋은 정보를 낼 수 있어라고 하는 그 강박과 사실은 알고 보면 무력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김 대표님하고 말씀 나눴을 때 저널리즘 교육에서 입구에만 신경 썼지 출구에는 신경을 안 썼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신 게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저널리즘의 품질을 좀 잡고 저널리즘의 이른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생산돼서 투입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아까 10,000개가 넘는 언론사들은 여전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투입된 것이 그 흐린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결국에 특히나 저널리즘 프랙티스 기반의 어떤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교육받은 것들에 의한 영향보다는 들어가서 하는 일들에 의한 영향이 훨씬 더 센 직업에 해당하는데 그 직업군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오염이 돼 있고 스스로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에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단지 투입시키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판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이고 저는 그것에 정확하게 동의를 합니다. 출구를 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수많은 독립 언론 일들을 키워보자. 그리고 스스로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인큐베이팅까지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1단계가 우리는 보통 다 교육으로 이제 끝나는 건데, 근데 1단계도 좀 특징이 있죠. 예, 탐사보도라고 하는 정확한 이제 어떤 전문성을 지향하는 아주 심플하지만 상당히 이제 구체적이면서 깊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일단 구성이 돼 있고, 이 1단계를 잘 통과한 분들이 실제로 인턴 등의 역할들을 통해서 현장에 투입돼 가지고 실무 경험을 이제 갖게 되죠. 저널리즘이라는 직업이 프랙티스 기반의 직업이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까지도 교육기관이 사실은 담당하는 거는 거의 마찬가지죠. 물론 일정한 선별을 거치긴 합니다만. 그리고 나서 이제 좋은 프로젝트로 이제 잘 완성이 되면 이들이 이제 창업에 이를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치고 그 인큐베이팅 과정에 필요하다면 이제 일정한 지원까지도 해주는 그런 역할이 이제 3단계로 돼 있어서 아마 3단계까지 다 맞추고 나면 이미 어느 정도는 완성된 독립 언론인 또는 독립 언론 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는 단계까지 생각하는 것이 현재의 구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게 이제 저널리즘의 본질을 훨씬 더 충실한 거죠. 탐사보도가 시작된 지는 사실은 짧게만 봐도 50년 이상이 넘었고 제대로 시작한 지도 길게 보면 한 100년 정도 됐는데 그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출입처 내지 공인된 그런 기관들을 가가지고 그냥 사람 몇 명 만나서 그거를 그냥 앵무새처럼 짓거려 주는 것이 저널리즘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생겨났기 때문에 탐사보도가 시작이 된 거고 그 탐사보도의 형식 자체는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분산돼서 실제로 기존의 저널리즘의 생산 방식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거든요. 한국이 안 그랬다는 얘기예요.
한국은 탐사보도도 적었을 뿐더러 탐사보도는 되게 그냥 독특한 어떤 영역이고 기성의 언론의 생산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 채 또는 훨씬 더 나빠진 채 사실은 자극을 주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리지널 인포메이션은 게 뭐냐면 반드시 탐사의 형식으로 폭로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반드시 오리지널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가 정부가 뭔가를 발표하고 누군가가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도 반드시 그걸 2차, 3차로 검증해내서 그것이 검증된 사실은 저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내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서 믿을 만한 형태로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앵무새 저널리즘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기본적인 이 아이디어. 실제로 너 잘 가르쳐 줄 때는 좋은 언론사 들어가라가 아니라 좋은 언론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가르치고 배워보자라고 하는 기본 아이디어가 전 충분히 훌륭하다라고 보고요. 기초적인 데이터를 추적하는 것, 문서 추적 같은 기법을 가르치시잖아요. 이것들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인큐베이팅에서부터 창업에 이르는 과정, 실제 훈련에 이르는 과정까지 같이 책임져 주려고 노력하는 태도. 저는 여기에 이제 두 번째 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네트워킹까지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이 이후 단계들에 대한 구상까지가 되고 그게 구현이 돼야 이 뉴스쿨의 의도가 실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창업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창업된 이후에 어느 정도까지 생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기존의 것들에 정당한 영향을 주기 위해서 얼마만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가? 저는 이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 첫 단추는 지금 이제 꿰인 거죠. 이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를 이제 향후 또 다가오는 한 10년 동안 더 잘 꿰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 만약에 뉴스팝 유사한 것들이 한 3개쯤 되고 이게 한 10개쯤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전 이게 한국 언론에 미친 임팩트는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한국 언론은 기성 언론들이 워낙 질적으로 후지고 되게 후지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진로 승부할 수 있는 것이 전체에서 아주 일부로만 존재를 해도 굉장한 자극 효과라든가 새로운 대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네트워킹을 아주 강력하게 지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권력이 되게 세분화돼 있잖아요. 이를테면 행정 권력 말고도 의회 권력이라는 게 있고 의회 권력 말고 사법 권력이라는 게 있고 기업 권력이라는 게 있고 그런데 그것들은 사실은 행정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이름의 어쨌든 공존이란 것 외에 완전히 다르게 사각지대로 놓여져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것들을 각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권력 감시를 해낼 수 있는 탐사 보도들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지금보다 훌륭한 되게 초점이 맞춰진 탐사 보도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출입처에 묶여있는 언론들에 대해서 완전히 한 방 때려줄 수 있는 보도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근데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이게 모이지 않으면 안 돼요. 같이 모여야, 그래서 사법도 감시되고 행정도 감시되고 국회도 감시되고 뭐 이를테면 환경에 대해서도 감시하는 것들이 묶여 있으면 기성 언론을 대체할 수가 있거든요. 기성 언론은 우리가 여전히 보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약간은 포괄적으로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탐사보도 매체들이 포괄적으로 네트워킹이 되면 비로소 이제 기성 언론을 유력하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후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비영리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후원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 후원은 많은 시민들의 참여, 작은 참여들이 모여야지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큰 기업으로부터 뭉텅이 돈을 받는 거 말고 후원의 일상화 그리고 내 후원이 실제로 내가 그렇게 짜증내하는 기성 언론의 판을 바꾸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효능감 이것들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전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에 가려면 언론 주체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언론 주체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뉴스타파 저널리즘 스쿨이 바로 이런 언론의 판을 바꾸고 언론을 개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고 그것과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야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는 많이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